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G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차세 센스토리지 오라클 힐라이크 시험에 대해서 오라클 쿨의 서상훈님과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제 요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먼저 장표가 갑자기 대지진은 왜 나온 겁니까? 이 장표는? 좀 이제 어떤 진행하기 전에 트리거 형태의 어떤 장표인데, 네. 뭐 좀 어쩌면 이제 이런 작년 아마 이맘때였을 겁니다. 저희 이웃나라는 일본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네, 3월달. 집도 9.0의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2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좀 요 시기가 됐으니까 조금 한번 기억해 보자는 측면도 있고요. 네. 플러스 작년에 사실 스토리지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커다란 두 개의 쓰나미라는 형태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작년에 이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마 그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태국의 방콕 지역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이제 비가 발생을 해서 그 주변에 이미 침수가 됐죠. 근데 사실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스토리지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이제 날디스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HDD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한 메이저 5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군데가 이 공장들이 다 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전 세계 HDD 출하량의 한 25%를 태국이 차지하고 있죠. 결국은 이 한 3개월 동안의 이런 홍수로 인해서 스토리지 업계에 거다란 이제 피해를 주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그걸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뭐 혹시 스토리지 작년에 연말에 구입하시는 분도 아직 그렇게 좀 걱정하셨던 일이 생겼을 텐데요. 이런 납기의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이 오더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객들은 내가 이맘때는 와야 되는데 그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실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좀 발생했고요. 다른 스토리지 밴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아마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스토리지 밴더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스토리지를 가격을 오히려 인상을 했죠. 스토리지 가격은 원래 해마다 떨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은 그게 다 고스란히 이제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PC용 스토리지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좀 안 떨어지고 그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왜 태국이란 지역에 이렇게 하드디스크 이렇게 스토리지 그 생산 기지가 많은 걸까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글쎄 아무래도 뭐 인력적인 부분, 인력의 비용도 있고, 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오픈된 나라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어떻게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퀴즈 냈던 3D 영화 만드는데 1테라바이트, 1000테라바이트, 그죠? 100만 기가바이트.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거 다운 못 받겠다. 무료로 어둠의 경로에서 뭐 설령 안다고 한들, 이거 다운 못 받겠네. 저희 스토리 사서 갖고 가셔야죠. 스토리를 가져서. 배보다 배꼽이다. 영화관에서 보는 게 낫겠다. 이러면. 그렇죠. 실제 3D, 헐리우드 3D 영화를 만드는데, 저도 사실 이걸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1페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한 벌이 아니고 여러 벌을 갖고 가야 되고, 그것도 겹쳐서 이게 하는 게 3D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보정치, 조율치 이런 거 따져보면 실제 총 들어가는 용량 1페타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스토리지 관리하시는 분들 1페타 정도 되면 웬만한 사이트에 갖고 있는 총 용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가 요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결국은 요 근래 말하는 빅데이터란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 장편 보시면 진짜 빅데이터 시대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이제 어떤 이 트렌드가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IT 기업을 떠나서 이미 어떤 베너핏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기업들 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하나의 어떤 시너지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비즈니스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르죠. 정말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데이터를 정말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뭐 이런 그 예산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데 네. 그 결국 그러다면 이제 이런 가용성을 높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전장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스토리지를 구매하실 수는 없으세요. 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면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전력적인 부분도 사실 요즘 많이 이제 어떤 되게 고객들께서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래서 전기값이 올라갔어요 지금요. 아, 그렇죠. 예, 또 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작정 스토리지 구매하지 않고 어떻게 또 새로운 방안으로 이 스토리지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잘 처리할 것인가라고 네. 했을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좀 더 극대화해서 사용하자. 네. 유틸라이제이션을 업하자라는 네. 게 원래 이제 사실 어떤 방향성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그러면 이 가용률이 네. 얼마나 된 건지 그거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네.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실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장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스토리지 자원 평균 사용률을 이제 어떤 스토리지 접속성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요. 다스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떤 서버에 직접 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용률 자체가 25%밖에 안 됩니다. 센 같은 경우는 좀 공유가 되기 때문에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나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파일 공유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센보다는 좀 더 많은 이제 자원 이제 사용률이 평균 사용률이 높아지죠.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제 엑시온 같은 경우는 센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 정도의 평균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두 배인 80%까지 스토리지 자원 사용률을 극대화해서 어떤 스토리지 구매에 대한 이제 도입 비용을 좀 억제화하면서 TCO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기존 거보다 이제 2배, 네. 2배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정도만 나온다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그렇죠. 어떤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것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는 건 이런 요인들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우선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을 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엑시엄이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QoS라는 기능입니다. 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전통적으로 스토리지가 I/O를 처리하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거의 단점은 업무의 중요도는 상관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 OLTP성 중요한 업무 같은 것들이 외래 성능이 딜레이가 되고 아카이브나 어떤 백업 데이터들이 먼저 처리하는 형태의 그런 네네.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개념이 그러면 이런 스토리지가 업무의 중요도를 인지를 해서 업무의 중요도에 인지도에 맞게 처리한다. 네. 즉 OFC 업무가 늦게 들어와도 그 업무부터 먼저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유틸라이제이션을 좀 더 극대화해서 사용하겠다는 개념이죠. 그 데이터를 좀 계층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조금 더 예시를 좀 쉽게 들면요. 뭐 어차피 스토리지라는 자체가 여러 개의 멀티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어떤 이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예를 드는 것처럼 OLTP성 업무, 익스체인지 뭐 어플리케이션, 아카이브 이렇게 들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OLTP성 업무는 어떤 기업 내 기간계 업무고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스토리 자체에 있는 CPU라든가 캐시 사용률을 좀 더 극대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처리는 요즘 뭐 고속의 SSD 같은 이제 매체에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되고 익스체인지 역시도 적당한 어떤 CPU 사용률 캐시를 주시고 FC에 처리를 하고 네. 대신 반대로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성능적인 민감도보다는요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의 저속의 SATA에 저장을 하시고 QoS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CPU나 캐시 사용률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만 줌으로써 나머지 업무들이 이런 CPU나 캐시 사용률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런 저희 QoS 엑시엄에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뭐 이런 구도로 간다 아주 좋은데 나이스한데 그렇죠. 실제 이것이 가능하게 된 뭔가 오라클만의 어떤 아키텍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런 QoS라는 기능이 뭐 저희 엑시엄만 이제 어떤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어떤 스토리지 밴드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엑시엄에서 제공되는 QoS만의 특징이 좀 다른 밴더들과는 좀 더 상세하고 좀 딥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에 준비한 장표입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I/O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그 컨트롤러에 있는 CPU와 캐시가
어떤 사용률에 대한 할당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레이드 그룹이라든가 어떤 I/O 처리 순위까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는 레이드 CU라는 것들이 네. 이제 저희 엑시엄 스토리지만의 어떤 시크릿 소스가 되는 아키텍처거든요. 요거 이제 별도의 백엔드 전용 프로세서가 있어서 요걸 통해서 어떤 레이드 타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I/O에 대한 프로파일, 즉 I/O에 대한 성격을 인지를 합니다. 이게 리든지 라이트인지 네. 랜덤인지 시퀀셜인지 파악해서 아, 그 I/O에 맞게 좀 더 최적화해서 처리를 해주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 말은 티어링 형태, SSD와 FC와 SATA들이 어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적시적소하게 배치시켜주는 형태의 네. 그런 아키텍처가 저희 엑시엄에서 제공되는 QoS만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I/O를 분산처리하는 레이드 CU? 예. 요게 아주 그냥 핵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게 적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례 어떻게? 그 QoS를 아까 제가 멀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사실은 QoS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오라클 DB를 상대로 적용했을 때 예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라클 DB 하실 때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리드 로그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로그 파일들이 네.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원하는 어떤 I/O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폰스텀이 빨라야 되고 어떤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FC 형태의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고 프라이어티를 하이로 줘서 우선 먼저 처리하는 형태로 됩니다. 근데 아카이브 로그 파일, 반대로 아카이브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백그라운드를 아시겠지만 시퀀셜하게 데이터들이 라이트 되기 때문에 어떤 성능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좀 낮춰주시고요. 대용량 SATA로 처리하는 형태로 가서 이 하나의 단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렇게 QoS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저희 또 엑시엄의 QoS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또 이제 뭐 워낙 비즈니스가 요새 워낙 계속 연속성을 갖다 네. 보니까 이제 리얼 타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리얼 타임 뭐 그렇죠. 처리하는 것도요. 네. 네. 그런 관점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QoS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이트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적으로 온라인 중에 고객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런 QoS 개념들을 가지고 예전부터 어프로치를 했지만 실제 고객사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다운타임을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다운타임 하기 기업 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어떤 사이트는 정말 1시간도 다운타임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도 있고 기껏 해봐야 뭐 4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QoS를 계속 변경하는 다운타임을 가져가면서 변경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엑시엄의 QoS가 사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결국 가장 큰 전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너기인들이 다운타임 없이 동적으로 할당이 됐다. 그리고 업무에 영향 없이 백그라운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QoS는 실제 사이트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뭐 가상화가 많이 네. 지금 쓰고 있는데, 쓰여지고 있는데 또 가상화를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이 가상화 전체가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면 네. 어떻게나 마비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런 그 우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스토리지도 물리적으로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네. 많이 이제 분산되는데 네.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어떻게 이런 것 좀 개선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방안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또 다른 QoS를 이제 하기 위한 전제가 방금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QoS를 여러 개의 그러니까 이 QoS 여러 개의 멀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면 문제는 만약에 어떤 여러 개의 멀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장애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물리적인 박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사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엑시엄에서 제공되는 기술은 스루지 도메인이라는 이런 기능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단일 HD 트레이 안에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면 그 만약에 단일 HDD가 물리적으로 장애나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영향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각각의 HDD들이 별도의 도메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도메인들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데디케이트하게 할당을 함으로써 만약에 어떤 도메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향을 장애가 나더라도 네. 나머지 도메인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네. 다른 업무들은 계속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음. 형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게 업계에서는 멀티 테넌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 기존의 업계에서 말하는 멀티 테넌시 같은 경우는 단위 물리적인 박스에서 음. 이제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거고 저희는 단위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또 물리적인 최소의 단위까지 나눔으로써 네. 어떤 그 다른 일반적인 논리적인 멀티 테넌시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라든가 네. 보안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최소 단위가 어디까지? 원브릭이라고 해서 네. 안에 디스크 트레이고 그 디스크가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가 최소 미니멈 네. 단위로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한번 이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지 도메인을 실제 적용하실 수 있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시인데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죠. 네. 지금 여기서는 3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IT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디자스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IT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것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게 영향을 안 받고 네. 심지어는 이런 도메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멀티 티어링 형태의 SATA와 FC와 그다음에 뭐 SSD를 혼용함으로써 요 자체에서 또 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횡적으로도 움직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도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어떤 형태고요. 이런 스토리지 도메인들도 온라인 중에 무중단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IT 어플리케이션 쪽에 도메인이 장애가 나고 이 업무를 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도메인을 만드셔서 여기 있던 기존의 데이터들을 온라인 중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어떤 다운타임 없이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실 수가 있는 게 스토리지 도메인을 사용하시면서 얻으실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혜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또 이런 뭐랄까 그게 가용성이죠. 그죠? 네. 가용성 같은 것들이 요즘같이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거의 뭐 필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업에 보면 샌도 있고 나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뭔가 우리가 요새 뭐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는 말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는데 그 관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유틸라이제이션을 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스토리지 자체의 특성을 결합시키는 건데 요즘 많이 흔히 말하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위 스토리지 박스에서 센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나스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각각 분리해서 사용했던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런 어떤 성격들을 어떤 단위 스토리지로서 결합을 시킴으로써 별도의 어떤 투자 없이도 센과 나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큰 특징이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하실 수도 있고 도입 비용에 대한 것도 절감시킬 수가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또 스토리지 얘기하면 또 이제 압축을 또 빼놓을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압축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저희 엑시엄만이 사실은 제공드릴 수 있는 이제 오라클 DB 환경에서에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등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컬럼 컴프레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약자로 HCC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오라클 DB11G R2를 쓰시는 고객들이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DB 테이블을 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10배 정도 압축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축을 통해서 공간도 줄이시고 그리고 다음에 압축을 하기 때문에 I/O에 대한 이제 수도 좀 줍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개선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시는데 이 기능이 요 근래 이제 저희 오라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추가하고 있는 어떤 엑사데이터 같은 이제 어떤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그런 머신들에서 제공되는 건데요. 엑사데이터에서 이 HCC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은 엑사데이터가 어떤 스토리지 쪽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개선을 상당히 했거든요. 거의 사실 이런 기능이 저희 오라클 스토리지에서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이 HCC 기능은 저희 오라클 스토리지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필러 액션 말고 나스르 베이스라고 있는 저희 GFS 스토리지도 이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오라클 모든 스토리지에서 이 HCC를 다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렇죠. 겁니까? 다른 EMC나 히다치 쓰시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너무 배짱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오라클이 추구하는 방향은 오라클 소프트웨어에서 오라클 하드웨어가 결합됐을 때 최적의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이제 나온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효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 어떤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보시면 HCC를 적용하시면
그 압축을 안 한 탭을 비해서 10배 정도 압축률을 가져가고요. 쉽게 얘기 드려주면 100타라 필요하신데 10타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실제 어떤 압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스캔 타임이라든가 I/O를 처리하는 어떤 빈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 개선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용량도 줄이실 수 있으시고 성능도 개선하실 수 있는 게 저희 HSC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모든 업종마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기업에 있어서 어떤 스토리지 자원을 네. 우리가 뭐 100%가 아니라 50%도 잘 활용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자원의 불균형,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엑시엄에서 어떻게 지금 개선되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 자원 불균형이 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한계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스토리지 방식의 이제 스케일업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단위 컨트롤러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디스크를 계속 증설하는 형태의 그 일반 그런 구조가 스케일업 스토리지 형태인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용량적인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러 단위 스토리지에서 뭐 200테라까지 지원을 한다. 네. 사실 200테라까지 다 증설을 안 하십니다. 왜냐면 한 100대 정도가 되면 성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증설하실 수도 있으신데 또 다른 컨트롤러를 사셔서 네. 신규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네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아일랜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데는 뭐 90%까지 사용하였고 어떤 데는 네네. 10%만 사용하였고 근데 이걸 평균치를 내보면 전체로 남아있거든요. 여유는. 네네. 근데 부족하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모 사이트 가보면 사실은 여러 개의 이기종 스토리지가 이제 예전에 제가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스토리지 컨솔리데이션 네. 통합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9대의 이기종 스토리지가 있었고요. 근데 그 스토리지들이 각각 자원의 사용률이 낮습니다. 어떤 스토리지는 이제 뭐 90%까지 사용하는 스토리지가 네네. 있고 어떤 거는 뭐 50%밖에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평균을 놨을 때는 자원 사용률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90% 쪽에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스토리지 여기권을 사용하실 수 없고 또 신규를 구매해야 되는 컨트롤을 또 구매해야 되는 그런 또 비효율적인 어떤 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는 결국 요 근래 스토리지 업계에서 주창하고 있는 스케일 아웃 방식의 네. 수평적으로 컨트롤을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고요. 저희 엑시엄은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 슬래머라는 부분이 스토리지 컨트롤에 해당되는 건데 네. 이 슬래머를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성능적과 어떤 성능 대역 포기전 부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브릭이라고 디스크 인클로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어떤 모델인데요. 이 브릭을 통해서 어떤 성능적인 부분 플러스 용량적인 부분까지 갖게 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용량과 캐패시티 부분과 아이옵스 부분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토리지 아일랜드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스케일 업 방식하고 아웃 방식하고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거의 뭐 리니어하게 나가네요. 이건. 예, 그렇죠.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 방식의 이제 어떤 성능적인 패턴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장표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스케일 업 방식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이제 X 좌표가 어떤 디스크 개수를 말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개수가 증가하면 이제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일정 임계치에 이르면 반대로 성능이 플랫하게 네. 평형하거나 또는 성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스토리지가 증설이 필요하게 되고 아니면 스토리지 신규 박스를 구매하셔야 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엑시옴의 스케일 아웃 방식의 아키텍처는 밑에 보시는 게 어떤 디스크에 대한 브릭의 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 곱하기 2가 1이 컨트롤러 수를 말씀드리는 네. 거고 그다음에 2가 이제 브릭의 수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네네. 보시면 1번이 14번까지 1 곱하기 14까지 가죠. 18까지 가죠. 네네. 그리고 나서 뒤에 앞에 있는 숫자가 2로 바뀝니다. 2로 바뀌네요. 그게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이런 어떤 성능에 대한 패턴이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투자보에 대한 이제 그런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죠. 자, 그 필라엑시엄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필라엑시엄이란 것이 원래 오라클에서 원래부터 인수한 거죠. 네, 인수를 언제 했습니다. 인수한 거죠? 이게? 실제 이제 인수 발표를 하기는 작년 7월에 인수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인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인수 과정에 3개월 정도를 거쳤고, 어, 그래서 작년 10월에 실제 저희가 국내 론칭을 할 수가 음. 있었고요. 지금 뭐 작년에 론칭을 했는데 여러 개 이제 고객사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 구매하셔서 구축하시는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필라엑시엄만이 뭐 이런 형태의 네. 지금 스토리지들이 네. 제가 보기에도 몇 개 보이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센 스토리지들이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추세라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 원어브등의 또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스토리지 아키텍처로서 어떤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국 위해서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고 음,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아키텍처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QoS라든가 저 이제 스케일 아웃 방식의 아키텍처.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오라클 스토리지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요 근래 이제 사실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을 제외하고 이제 어떤 필렉시엄도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거든요. 이런 후발주자들의 예를 하나 들자면 뭐 데렉 컴펠런트, 네. HP의 3파 다 사실 그것도 이제 인수를 통해서 네. 인수합병을 통해서 HP나 델이 획득한 기업들인데요. 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HP나 델 역시도 이런 트렌드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네. 업체들을 인수한 거고 음,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빅데이터 시대가 계속 유지하는 한 이런 스토리지 업계 트렌드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 결국 이제 이런 스토리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빅데이터 시대 또 클라우드 시대 네. 한다면 어떤 가용성, 그죠? 우리가 꼭 스토리지가 앞으로 지향해도 좀 가용성하고 또 어떤 효율성? 네. 네. 그 두 가지일까요? 또 다른 건 뭐 또 있을까요? 가용성, 효율성,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어떤 멀티테넌시 같은 보안성, 보안성. 여러 개의 멀티 어플리케이션이 단위 스토리지에서 하기 때문에 음, 지금 클라우딩이 사실은 이제 클라우딩 프로바이더가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그 프로바이더들이 고객들한테 이제 자기 스토리지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까잖아요. 네네. 그러면 A 기업, B 기업, C 기업의 데이터들이 단위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죠. 네. 그러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A와 C 기업이 경쟁업체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A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단위 스토리지 박스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그래야지 더 클라우딩 프로바이더들이 고객들한테 좀 더 우리 클라우딩 서비스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워낙 데이터량이 앞으로 뭐 기압수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아까 스토리지도 여기도 아까 보니까 그 어떤 그 인텔리전트한 네. 아까 뭐였더라 CU였나 뭐 네. 그런 게 있었 레이드 CU. 레이드 CU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데이터의 속성을 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거의 스토리 자체가 되게 인텔리전트하게 맞습니다. 가지 않을까 앞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지가 단순하게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에 대한 소위 저장소. 말하는 깡통이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이 깡통이 위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랑 가는 게 없이 이거 무조건 저장만 하는데 요즘은 스토리지 업계들이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에 실제로 많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EMC도 사실 제가 요 근래 보니까 어떤 서버 쪽에서에 대한 티어링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스토리지라는 자체가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인텔리전트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스토리지 어떤 이런 그 경쟁에 있어서 네. 그 고객들도 과연 이 스토리지가 네. 얼마나 스마트한가 네. 그거를 보고서 그 구매할 때 그런 조건을 되게 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오라클이 사실은 하드웨어 벤더 플러스 소프트웨어 벤더잖아요. 네. 저희 시작은 소프트웨어 벤더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에서 저희 오라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한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하고 네. 그리고 다른 스토리지 벤더들과는 차별화된 밸류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주창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여러분도 Q&A 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하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설문 좀 잘 응해주세요. 자, 이모빈님, 전체적인 데이터 접근성은 이모빈님 질문 많이 짧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 원래 좀 질문 길었는데 이모빈님 오늘처럼 질문 짧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더 짧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데이터 접근성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작업 데이터를 단일 스토리지 어레이 드라이브 그룹 내에서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스템의 병목 현상이나 데이터의 혼잡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I/O 처리에 대한 이제 아까 CPU나 캐시 사용률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QoS의 또 깃다른 기능이 아까 어떤 CPU나 캐시 사용률을 할당으로써 업무 처리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 도메인 안에서도 그 QoS를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도메인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각각의 도메인이 있는데 1번 도메인이 정말 중요한 업무다. 그럼 이쪽에다가 많은 프라이어티를 줘서 이쪽 업무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함으로써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자원의 분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시스템의 병목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여러 개 업무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혹시 좀 딜레이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원활한 대역폭이나 아키텍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어떤 I/O가 발생한다고 하셔도 문제가 없게 처리가 되는 게 그런 전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광현님, 스토리지 사용률이 높고 많은 가상 서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 이슈가 있을 텐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고 하드웨어 레이어를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튜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오라클에서 튜닝 서비스나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이제 엑시오미 Qo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프리컨서팅이나 어세스먼트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고객들은 어떤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 업무가 중요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에 맞는 QoS 설정값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환경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제한 단계라든가 어떤 설치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들어가서 이 환경에서는 이런 QoS가 맞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최적화해서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가 않죠. 네. 한번 이 세팅에서 들어가고 나면 특별히 어플리케이션이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최적화 상태에서 쓸 수가 있으시죠. 지금 그 어세스먼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IT 쪽 전문가들인가 아니면 데이터의 종류나 데이터의 이런 것들을 타입들을 이제 쫙 분석하시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통?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네.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사실 스토리지 전문가들이 어떤 I/O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날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툴을 통해서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I/O 성격을 분석을 해서 네. 그 I/O 성격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QoS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디파인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또 저희 회사에도 오라클의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지금 액션 같은 거 이런 같은 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 스토리지 쪽 전문가들이 어세스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새 빅데이터 네. 그다음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해가지고 네. IT도 알고 네. 비즈니스도 알고 통계도 알고 네. 그렇죠. 뭔가 지금 요거 약간 다른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속성을 분석하고 뭔가 하는 분야가 예. 앞으로 굉장히 예. 뭔가 우리 같이 IT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야까지 같이 한다면 네. 되게 좋은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 데이터 마이닝 이런 네네. 분야인데 맞죠. 이 어떤 빅데이터 중에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IT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어떤 예를 들면 통계나 이런 어떤 맞아요. 그런 수학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어떤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네. 물론 저희가 그런 영역까지 가면 좋긴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랑 같이 코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네네.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상무님, 스토리지 접속 환경이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향으로 변함에 따라 티어 1, 2 스토리지 도입 고려 조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스토리지 접속 컨버전스 네트워크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센과 나스가 합쳐진 이제 어떤 형태. 아마 보통 컨버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면 FCOE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티어 1과 티어 2 스토리지 고려 조건 영향을 좀 이해가 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좀 더 부분. 자세히 좀 예, 제가 해주겠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영님, 필라 엑시엄이 오라클 DB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인지 아니면 타벤더 DB에도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인지 HP 3파에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CC라든가 이제 어떤 다른 기능들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라클 DB에서 최적화된 어떤 패턴이라든가 어떤 파라미터 값, 환경 변수 값들이 저희 스토리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스토리지에 비해서 저희 오라클 DB 환경에서는 저희 스토리지를 쓰시는 게 성능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공간적인 절감 효과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HP의 3파를 가지고 딱 비교해라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런 공공적인 방송에서 어떤 한 벤더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격을 한다는 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세요. 예. 이메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메일로 답변해 드릴 수 예. 있잖아요.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죠. SANG SANG WON WON 점 하시고요. 네. SEO SEO 네, 오라클닷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상원 컨설턴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모든 분한테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이남영님 같이 뭔가 경쟁사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더 좀 진한 정보 아니면은 뭐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상무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파 또 뭐 델 뭐죠? 컴펠런트. 그다음에 네. 이거 3개 해가지고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한 방에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네? 재밌죠. 네. 네. 누가 잘하나. 네. 자, 그다음에 정상무님, 페이스북이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스토리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슈가 전체 스토리지 시장 기술 개발에 어떤 파장 효과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파블릭 클라우딩 환경이 되면서 뭐 저희 페이스북 말고 저희 국내의 사례만 들어도 KT 쪽에서 사실은 그 파블릭 클라우딩 하실 때 밴드 스토리지를 안 쓰시고 독자적인 그 스토리지를 쓰셨어요. 이제 오픈 스토리지라고 해서 보통 소위 저희 업계에서는 화이트 박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뭐 대만제 제품 갖고 와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지를 조립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 IT 인력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래도 부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장애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업무 급급하다 보면 다른 업무들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한 거는 이제 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사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결국 어떤 충분한 IT 인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인력들 갖고 가거나 그 각종 인력이나 아니면 스토리지 벤더들한테 제품 사는 그 비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 고객의 취향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지 역량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스토리 시장을 다 잠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이게 스토리 단순히 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회사의 전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로 앞으로 또 장사를 해야 되고 그죠? 비즈니스 해야 되고 하려면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게 거의 뭐 IT 쪽이 맞습니다. 아주 핵심 전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좋은 인력들도 많을 것 같고 단순하게 뭐 이게 운영 요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KT 같은 경우도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을 네, 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간다면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스토리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까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밴드 하나를 갖고 계신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단지 이 스토리지로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네 가려는 네. 기존 거기에 핵심 그 코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다른 네. 거고 다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보이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정사부님과 어쨌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자, 김도구님, 엑사데이터의 스토리지 서버에는 SSD인 스마트 플래시 캐시를 통해서 테이블별로 친화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필라 액션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요? 우선은 저희 필라 액션에서는 이런 기능은 없고요. 음, 지금 엑사데이터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플래시 캐시 기능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라 액션에서 SSD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SSD를 이제 오라클 DB에서 이걸 스마트 플래시 캐시 쪽으로 옵션에서 그걸 설정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엑사데이터처럼 이렇게 완전히 밀결합당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OLTP나 배치나 애플리케이션별 I/O 요청을 P4Q가 아닌 업무별 우선순위로 I/O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매니저에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필라 센서버에서 설정하는 부분인지요? 필라의 센서가 아니고 필라 스토리지에 있는 어떤 이제 파일럿이라는 이제 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네네. 그 서버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시옴에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쪽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어세스먼트 인력들이 들어가서 윗다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분석된 값을 가지고 스토리지 쪽에다 적용을 하는 건 스토리지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네. 보통 이게 이런 걸 도입하면 그 기간이 아까 어세스먼트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 규모마다 다르죠, 네. 사실은. 그렇죠. 이게 네. 뭐 서버 수가 엄청 많다 음. 그러면 몇 개월씩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서버 수가 작다 그러면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기간은 되게 플렉시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된 게 어떻게 보면 작년 뭐 11월 네, 뭐 4, 4분기서부터 소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떻게 그죠? 예. 이제 막 올해부터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보시기에 어떤 업종 아니면 어떤 분야 부터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그래도 모두 다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보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분야? 뭐 가장 이제 많이 타겟팅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클라우딩 쪽, 이제 클라우딩 프로바이더들에게 좀 데이터 센터 쪽? 알 수 있죠. 네. 데이터 센터 쪽도 갈 수 있고 사실은 뭐 금융권이나 사실 실제 저희가 이번에 금융권도 납품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신 뭐 대형 제조사도 납품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섹터라고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조직 내 어떤 업무냐. 아까 말씀드렸처럼 약간 다양한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고객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 필라 액시옴을 적용하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돼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딩 환경이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희 쪽에 거 쓰시는 게 더 많은 베너핏을 가져갈 수 있다. 아까 말한 이제 또 오라클 DB 환경에서도 저희 액시옴의 HCC 기능을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성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까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HCC 기능은 무상 라이센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DB 환경 쓰시고 저희 스토리지 사시면 HCC는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좀 그 특징이죠. 네. 자, 다음 정상무님께서 스토리지 업체들의 SSD와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스토리지 신생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스토리지 로드맵에 어떤 변혁을 암시하는지요? 이건 좀 트렌드 부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SSD 요즘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네. 그 어떤 구매를 이제 하는 어떤 임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구매하는 임계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아직은 고객들이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뭐 10테라짜리 업무다. 그러면 1테라 정도만 SSD 적용하시고 네. 나머지 9테라 정도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디스크를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10테라가 다 SSD로 도배가 되려고 한다면 아직은 좀 단기간에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좀 향후 한 이제 몇 년 있다가 사실 진행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SSD라는 흐름 자체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상 투자 기업들이 그런 향후의 방향성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어차피 준비된 자가 어떤 기회를 잡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이 신생 기업들 중에 많은 업체들이 SSD 쪽에 많이 이제 어떤 SSD라는 사업 자체를 많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방송 여기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 수고하신 그 서상원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